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신호 처리, 파이썬 디지털 신호 처리 제2장의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연속 시간 이 주기 함수, 그러니까 연속 시간이면서 주기 함수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주파수 성분을 찾는데 푸리의 급수를 적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도 알아봤듯이 어떤 사각파가 있을 때 이 사각파를 분해하면 크기와 주파수가 다른 그런 신호들, 사인파의 신호, 이런 정연파 신호의 합으로 구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급수 형태로 전개를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주파수 성분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실제 이제 실질적인 신호들은 대부분 주기 신호가 아닌 비주기 신호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비주기 신호들 속에 들어있는 주파수 성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연속 시간 푸리의 변환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시간 주기 함수에 대해서는 푸리의 급수, 푸리의 시리즈를 사용해서 주파수 성분을 찾아내고 비주기 신호들에 대해서는 푸리의 변환, 그래서 푸리의 트랜스폼에서 FT라고 하는 변환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호 주파수 성분을 찾아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주기 신호라는 것은 주기가 없는 것을 말하죠. 근데 실질상 하나의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기 신호가 에서 한 주기를 떼내어서 그 주기를 무한대로 크게 하면 비주기 신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호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기가 나오면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가 이제 한 주기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이 주기를 늘립니다. 이렇게 똑같은 신호가 이 주기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를 계속해서 늘려가면은 이렇게 또 주기가 늘어났죠, 그죠? 근데 이거를 계속 무한대까지 늘리게 되면은 이 신호 주기 하나만, 이런 신호 하나만 나올 겁니다. 그럼 결국 이러한 신호는 주기를 무한대로 늘리게 되면은 주기 신호에서 주기를 무한대로 늘려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의 신호밖에 나타나지 않는 비주기 신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주기를 무한대로 크게 하게 되면은 비주기 신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비주기 신호는 사실상 기본 주기가 무한대인 그런 주기 신호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주기 신호의 스펙트럼은 다시 말하면 주파수 스펙트럼이죠.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산적으로 신호가 나왔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각 신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이렇게 이산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이에 주파수 값들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주기 신호, 이런 비주기 신호는 이 주파수 대역에서 보면은 이게 비주기 신호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기 신호에 대한 주파수 스펙트럼은 비불연속으로 나오고 이산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산 스펙트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왜 이렇게 되는가를 갖다가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뒷부분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처럼 이제 주기 신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기를 이 사이 이 주기를 점점 증가시켜 갑니다. 그래서 주기를 무한대로 늘려가면은 결국은 이 비주기 신호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주기 신호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산적으로 이렇게 신호가 나옵니다. 이 사이에 값들이 없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이산적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주기 신호에서 이 주기를 조금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이 주기, 이 스펙트럼 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 스펙트럼의 이 주파수와 주파수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게 돼요. 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가 이제 이 주기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 주파수 간격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와 주파수는 역의 관계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기를 늘리게 되면은 이 주기를 늘리게 되면 주파수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파수 간격이 여기서 줄어들어야만 이 주파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주기를 조금 더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주파수 이 간격이 줄어들어서 다시 말하면 주파수가 줄어드니까 다음 주파수가 나오고 다음 주파수까지의 이 간격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주기를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은 즉 비주기 신호가 되면은 이것들이 모두 거의 붙어서 이 사이 간격이 거의 제로가 되어져 가지고 즉 F0가 제로로 접근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마치 이어져서 이런 연속 스펙트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기 신호의 스펙트럼은 불연속입니다. 그러나 비주기 신호는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비주기 연속 시간 신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파수음을 찾는데 연속 시간 푸리의 변화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CTFT,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라고 해서 이 CTFT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주기 신호에 대해서 CTFT 했었죠, 그죠? 그래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조금 전에 잘못 설명드렸네요. 자, 그래서 이 그 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CTFS였습니다. 그죠? 퓨리의 시리즈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비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CTFT를 사용한다. 퓨리의 트랜스폼을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주기 연속 신호에 대해서 연속 시간 푸리의 변환 CTFT 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식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입력 신호고요. 그 다음에 2에 -j2πft라고 하는 이 지수 이게 복소지수 정연파죠, 그죠? 복소지수 정연파입니다. 그럼 이 복소지수 정연파니까 이거는 코사인 성분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인 성분도 들어있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곱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3장에 가면은 코릴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XT라고 하는 신호 안에 여기 이제 주파수가 결정이 되죠. 이래서 F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주파수가 1인 이런 정연파 신호가 있겠죠. 이 정연파 신호가 이 신호 안에 XT 안에 이러한 신호가 들어있느냐 없느냐, 주파수가 1인 신호가 들어있는가 없는가를 찾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럼 만약 없다면 어떨까요? 이 XT 안에 이 성분이 없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F가 이제 2를 찾습니다. 그럼 F가 2인, 주파수가 2인 정연파 신호하고 이 XT하고 코릴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 있겠죠. 있다면은 그 값은, 그 주파수에 해당되는 값은 크게 나올 것이고, 없다면 0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 이 XT 안에 주파수 성분이 이런
이 주파수 모든 주파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주파수에 들어있는 각각의 성분들이 이 안에 있나 없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 값들을 다 이제 곱해가지고 그 값을 다 더해서 어떤 값이 나오면 그것이 이제 그 신호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존재하는데 그 값이 적게 나오느냐 아니면 크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는 그 신호가 강하게 있고 적다면 그 신호 약한 신호가 있는 것이고 0이면은 아예 그 신호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속 시간 풀이의 변환, 이걸 CDFT의 식은 이와 같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이의 변환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풀이의 변환 계수를 이용해서 원래 신호를 우리가 또 찾아낼 수 있겠죠. 이 역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에서 보면은 이 구간이 2파이 구간에 대해서 2파로 나누어 주고,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플러스로 되는 거, 이거 바뀌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DT고 이거는 주파수, 요 X오메가가 주파수 스펙트럼 개수들이니까 주파수에 대해서 DF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환식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때 라디안 주파수 오메가를 2파이 F를 적용하게 되면 2파이 F 대신에 오메가를 넣으면은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 구형파 신호의 연속시간 풀이의 변환을 구하라. 그리고 선 스펙트럼을 나타내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는 어떤 주기가 주어졌을 때에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2분의 t까지, 다시 말하면 이 한 구간이 한 주기죠. 그죠? 이렇게 한 주기입니다. 근데 이 불연속 신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시간축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요 구간에 대해서만 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는 불연속 신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xt는 크기가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 사이에서는 이 크기가 1이고 그 외 영역에서는 0이다.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퓨리의 변환식을 사용을 해봅시다. 그래서 x 오메가는 인테그럴 t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d의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 요게 이제 기본 식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xt가 우리 앞에서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였는데 실제로 신호가 존재하는 영역은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였잖아요. 그죠? 아까 이 신호를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이 크기가 1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1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2니까 이제 요것만 남겠죠. 이 마이너스 j 오메가 t만 남겠죠. 그래서 2의 지수함수를 적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원래 자리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위에 마이너스 j 오메가 요거에서 이제 역수가 되죠. 요걸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 적분식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분의 t를 여기다 넣으면은 t에 대해서 여기 t에 대해서 2분의 t를 넣습니다. 그럼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1은 앞으로 빠져나오고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 t에 대해서 2분의 t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j 2분의 오메가 t 되죠.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t를 넣습니다. 빼기 2에 이제 이걸 넣고 빼기 이걸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j 오메가 t인데 t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t가 들어갔으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j 오메가 2분의 t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걸 이제 이 식에서 다시 보면은 이 식에서 요거는 코사인 마이너스 j 사인, 다른 건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코사인 플러스 j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에서 코사인 빠지면 코사인은 사라지고, 그죠? 이건 코사인 마이너스 j 사인 빼기 그 다음에 코사인 플러스 j 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항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j 사인에서 마이너스 2j 사인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J 사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JJ 사라지고 JJ 사라지고 이 2가 아래로 내려오면 2 오메가 분의 1 이래 되겠죠. 2분의 오메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려오면 되죠. 그럼 2분의 오메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인 요건 그대로 남아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사라지고 자, 이 식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2분의 오메가 분의 사인 2분의 오메가 t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2파이 f로 두면은 파이 f 분의 파이 ft. 파이 f분의 사인에 이때 우리가 주기 t가 1이니까요. 그래서 1을 넣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와 같은 신호가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자세히 보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싱크 신호라고 합니다. 싱크. 그래서 이 싱크 신호가 나왔어요. 그렇죠? 연속 신호가. 자, 이거는 이제 지금 불연속 신호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은 어떻습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싱크 신호 형태의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신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사용할 때 만약에 f를 0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0을 놓게 되면 0분의 사인 0 이래 되니까 이게 계산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0일 때는 f가 0일 때는 이 크기가 1이라고 두고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0일 때는 주파수가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주파수가 0일 때는 이 식이 이제 주파수 축입니다. 주파수가 0일 때는 1로 두고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스펙트럼을 나타내면은 이제 f 값을 0, 그다음에 1, 2, 3, 4 이렇게 주면서 각각의 값들을 계산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계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간격을 지금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값들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간격을 미세하게 간격을 했지만은 이걸 갖다가 더 미세하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연속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우리 컴퓨터 상에서 그래프로 그리려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 상에서 실제로 계산하는 것은 계산은 모두 이산값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계산한 값이 자체가 이산값인데 이거를 연속값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연속값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오실로스코프라든지 이런 전기 장치를 통해서는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이 컴퓨터 상에서는 연속값을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연속 신호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이제 그래프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수밖에 없는데 또 그리고 이 간격 사이의 간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연속적으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연속이 돼야 되겠죠. 연속 스프링 돼야 되겠죠. 이 보락선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그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이 PLT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이 그림 그려줄 때 PLT stem이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PLT stem이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산 신호를 나타낼 때 PLT stem으로 하고 그다음 PLT plot 명령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기가 다시 말하면 이제 요 선과 선 사이를 연결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연속 신호라는 걸 표현할 때는 PLT plot 함수를 쓰고 이산 신호를 표현할 때는 PLT stem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이와 같은 불연속 신호가 비주기 신호죠. 비주기 신호를 사각파 형태의 비주기 신호를 스펙트럼 분석을 했더니 스펙트럼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싱크 모양의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numPy 불러오고요.
matplotlib 라이브러리 불러오고요. 자, 그러면 주파수의 영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 사이의 주파수만 일단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똑같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우리가 싱크 신호와 같은 이런 신호도 실제로는 이쪽 반쪽 0에서 2파이까지 하고 여기가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만 0에서 2파이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의 주파수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주파수에 대해서 값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오메가는 이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 그러면 이제 그 길이가 나오겠죠, 그죠? 길이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파이에서 2파이까지인데 이 간격을 0.1로 뒀습니다. 0.1씩. 그러니까 마이너스 2파이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6.28에서 6.28까지니까 총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0.1씩이니까 이게 62개 정도 되죠. 그죠? 62개. 그죠? 그 다음에 0.1씩 하게 되면 이게 62개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총 124개 정도의 요 이제 간격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샘플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주파수 그 샘플들이 간격들이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같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 값들을 그 각각의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 이런 값들을 여기에다가 저장하기 위해서 어레이를 하나 요 길이만큼 어레이를 저장 어레이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주기는 1로 두고요. 자, for i 루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ns부터 2분의 n까지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인데 이를 샘플 개수로 124로 하게 되면 62부터 마이너스 62에서 62까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n이라는 것이 124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누기 마이너스 64에서 62까지 마이너스 60에서 62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i가 0일 때, 요때는 값을 1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싱크 함수를 썼죠. mp sin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XW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주파수 축에 대해서 이 스펙트럼 개수값을 푸른색으로 그려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롯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각각의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 즉 124개의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 그때의 주파수 개수값들을 푸른색으로 보여주고 또 그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플롯 해가지고 연속 이렇게 요 사이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면 이렇게 연속을 이어서 이런 식으로 연속 신호도 그려줘라.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연속 스펙트럼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히 그래프적으로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X축의 레이블은 주파수 레디언으로의 주파수고 Y축의 레이블은 개수값 XW 그래서 타이틀은 CTFT 그리고 non periodic signal 비주기 신호의 CTFT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의 결과가 바로 조금 전에 우리 했던 이거죠. 이게 타이틀이죠. X 레이블이고 이게 Y 레이블이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1로 했었고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파이고 여기가 2파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62부터 62까지 이렇게 되겠죠. 61까지든지 뭐 개수에 따라서 0이 포함되니까요. 자, 이렇게 한 뒤에 각각의 값들 이산적으로 값들을 쭉 나타냈고 그러니까 이거는 스템을 plt.stem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타냈고 점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산적으로 나타냈고 요 이제 연속 스펙트럼은 plt 플러스를 사용해가지고 플러스 함수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조금 전에 했던 그 예제대로 그 실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 파일을 챕터 02에 ex06.p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코딩합니다. numpy matplotlib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파에서 2파이까지 길이 정하고 그 길이만큼 어레이를 놔두고 주기는 1로 두고 그 다음에 i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즉 마이너스 62에서 62까지 해서 0일 때는 1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신감수를 쓰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실행을 시켜봤더니 결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창이 하나 독립적으로 뜨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 6절의 샘플링과 복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샘플링을 어떻다고 했죠? 연속 시간 신호를 샘플링하게 되면은 이산 시간 신호를 얻을 수 있다 그러죠, 그죠? 이산 시간 신호.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시간 개념을 제하게 되면은 이산 신호가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신호 처리를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또 원래 연속 신호로 바꾸려면은 이게 복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복원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원을 우리가 리컨스트럭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어주는 컨버터가 변환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역할은 샘플링도 하고 양자화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여기에는 우리가 안티 엘리에이싱 필터라 해서 필터가 하나 있었죠, 그죠? 필터가 여기서는 이제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산 신호가 이제 드디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드웨어적으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를 통해서 처리를 한 뒤에 이산 신호가 나오면은 이 디지털 이산 신호를 다시 또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복원시킨다고 그랬죠. 그럼 복원시키게 되면은 이제 복원시키고 여기에 또 우리가 필터를 하나 또 넣는다 그랬죠. 그 필터를 넣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아날로그 신호로 원래 신호로 복원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XT가 될 것이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양자를 거쳐 나오면은 이것이 X의 원래 NTS였는데 여기에서 시간 개념 NTS를 제거하면은 우리가 X의 N이 되고 그래서 이 XN을 다시 복원하면은 다시 XT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추정한 것이 되겠죠. 그죠? 추정한 실제로 이거하고는 완전히 방법이 같지 않겠죠. 그죠? 약간의 에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추정한 어쨌든 복원된 그런 신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은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이 XT가 절대적으로 적분 가능한 연속 신호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CT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적분을 해야 되니까 적분을 해서 발산하면은 적분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분 가능한 연속 시간 신호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호에 대해서 복소지수 정연파를 이제 코리레이션 한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이 주파수 연속 주파수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오메가를 우리가 레디안 퍼 세컨인데 이걸 아날로그 레디안 주파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럼 여기 있었죠. 또 이 개수에 대해서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플러스죠. 해서 2분의 파이로 나누어주게 되면은 원래 신호로 복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신호를 통해서 이 주파수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요걸 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다시 말하면 샘플링이었고 그 다음에 이 개수들에서 원래 신호를 복원시키는 거 이게 이제 복원이었습니다. 그죠? 리컨스트럭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산시간 신호 XN을 얻기 위해서 TS만큼의 샘플 간격으로 X를 샘플링한다. 이제 우리가 샘플링 했었죠, 그죠? XT에서 샘플링을 하면은 XNTS고 여기서 TS 개념을 생략하면은 XN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됐었죠. XT를 일정한 간격으로 샘플 TS로 샘플링하면 XNT가 S가 되고 여기서 TS 시간 개념을 생략하게 되면 XN이 되고 요런 이제 순서 시퀀스가 나온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풀이에 이제 풀이에 우리가 앞에서 연속 시간 퓨리의 변환 CTFT였죠. 연속 시간 퓨리의 변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XT가 연속 시간 신호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주기일 때는 주기적일 때는 CT 퓨리의 시리즈를 사용했고 이것이 비주기일 때는 CT 퓨리의 트랜스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속 이 이산 신호, 그럼 이산 신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산 시간 신호에 대해서 퓨리에 변화해야 되니까 DTFT가 되겠죠. 그래서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역시 퓨리의 트랜스폼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T의 이산 시간 퓨리의 변환을 우리가 이제 이때는 우리가 X 요런 오메가를 썼었죠. 근데 이제 이산 시간 신호에 대한 퓨리의 변화는 x의 라지 오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x 오메가는 식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연속 시간 신호에서는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인테그럴을 썼는데요. 이산 시간에 대해서는 신호들이 이산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각각 다 그냥 더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서메이션이라는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서메이션 해서 L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L이라는 것은 요 위치 값들 얘기죠. 그래서 X에 대해서 이와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수식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하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 수식을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X 오메가였잖아요. 그죠? 연속 시간 퓨리의 트랜스폼은 그래서 연속 시간 퓨리의 트랜스폼인 이 X 오메가를 크기 조정합니다. 그래서 TS분의 1 TS로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조정이 됐죠. 그래서 magnitude scale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주파수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조정은 이제 오메가가 이제 조정이 됩니다. 그 얘기는 주파수가 이제 연속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연속이 아니니까 주파수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요만큼 마이너스 했으니까 요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죠. 요 L이라는 것은 정수잖아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식으로 값들이니까 요만큼의 주파수 조정이 이동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크기도 조정하고 X 오메가를 크기 조정하고 주파수 조정하고 이동시킨 그런 버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산 레디안 주파수가 있었죠. 그죠? 디지털 다시 말하면은 디지털 레디안 주파수. 우리가 오메가는 그냥 레디안 주파수였잖아요. 그죠? 이 F는 그냥 주파수. 이거는 레디안 주파수. 그다음에 이 오메가는 디지털 레디안 주파수. 이거는 아날로그 레디안 주파수죠.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디지털 레디안 아날로그 레디안 주파수는 2파이 F였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럼 디지털 레디안 주파수는 2파이 마찬가지로 이때 F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라지 F를 씁니다. 대문자 F를 쓰기로 하고 그럼 대문자 F 썼습니다. 그럼 이 대문자 F는 이제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다시 말하면 이 F는 디지털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디지털 주파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디지털 주파수. F는 그냥 주파수, 그 다음에 연속 신호를 표현할 때 주파수였고 대문자 F는 디지털 주파수 이렇게 디지털을 붙이게 됩니다. 이산 신호에 대해서 지금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 관계 그럼 F는 어떻게 되냐면 F를 FS로 나눈 값을 우리가 디지털 주파수로 합니다. 그러면 이 FS라는 것은 샘플링 주파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런 주파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속 신호를 샘플링 해가지고 이산 신호를 우리가 얻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샘플링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주파수 F, 여기 주파수가 이제 디지털 신호다 라지 F가 되죠. 대문자 F가 되니까 이거 사이에는 이 샘플링 했기 때문에 샘플링 주파수가 여기에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는 F는
주파수를 샘플링 주파수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주파수로 한다.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파이 F는 오메가가 되고 FS분의 오메가. 그 다음에 이제 FS분의 1은 또 주기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디지털 주파수와 아날로그 주파수, 그 다음에 샘플링 주파수, 그 다음에 주기, 샘플링 주기, 그 다음에 디지털 레디안 주파수의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샘플링 주파수 FS는 샘플 간격 TS, 그죠? 우리가 이제 연속 신호가 이렇게 있을 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 간격이 주기가 TS잖아요, 그죠? 이것의 역수, 이게 이제 샘플링 주파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연속 신호를 쓴 XT입니다. 이 XT를 샘플링 하게 되면은 CT, FT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불연속 이제 비주기 신호잖아요, 그죠? 비주기 신호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비주기 신호입니다, 그죠? 비주기 신호가 있다 가정했을 때 이걸 하면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서부터 오메가 제로까지, 이거는 2파이 F0잖아요.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F0는 기본 주파수에서 정해지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주기 신호를 샘플링 하게 되면은 XN이 되겠죠, 그죠? XN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샘플링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샘플링을 띄엄띄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죠, 그죠? 이렇게 샘플링 값들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샘플링이 좀 더 좁은 간격으로 나오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샘플링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샘플링을 좁은 간격으로 하게 되면은 이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은 이 스펙트럼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연속 스펙트럼 X 오메가가 스케일 조정이 됩니다. 이 A에서 A를 TS로 나누면 스케일 조정이 되잖아요, 그죠? 스케일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주파수는 이제 이게 오메가 제로에서 마이너스 오메가에서 오메가 제로인데 이거를 T로 나누게 되면은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주파수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시프트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파수가 이게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인데 여기 이만큼 이렇게 조정 폭이, 다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이만큼 주파수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주파수 폭이.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주파수 조정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크기 조정, 그다음에 주파수 조정, 그리고 이제 이동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와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동되어져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샘플링을 좀 더 좀 듬성듬성합니다. 듬성듬성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 샘플링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들이 이렇게 중복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걸 갖다 우리가 오버래핑이라고 하는 오버래핑 한다고 하는데 이런 오버랩이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여기 이제 X 오메가였고, 그죠? 그리고는 X 라지 오메가, X 대문자 오메가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축이 이렇게 바뀌었죠. 디지털 레디안 주파수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중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샘플링 주파수를 높여서 제대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스펙트럼의 이 간격이 반복되는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이 간격 사이에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샘플링 주파수를 낮게 하게 되면은 이 오버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샘플링을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한 경우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복원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복원입니다. 리컨스트럭트 하게 되면은 이 신호와 이 신호와 사이면은 대체로 이래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한다고 보면 또 요 신호와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또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니까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이 신호에 거의 가까이 나오죠. 원래 XT에 거의 가까이 나오죠. 그러니까 즉 복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스펙트럼에서 이 스펙트럼의 이 주기로 나타나는 이 스펙트럼 이 간격 사이에 이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오버랩 되지 않으면 복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경우 샘플링을 위해서 적게 했습니다. 아주 주파수를 낮게 해서 샘플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값 이렇게 막 이사의 값이 안 나타나죠.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어간다고 가정하면 그죠? 이렇게 이어간다고 가정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그죠? 원래 신호에 가까이 가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신호를 복원하는데 원래 신호로 복원하는데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 샘플링을 할 때 샘플링 주파수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샘플링 기준으로 이 샘플링 주파수를 어떤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주파수보다 크게 하면은 스펙트럼이 이렇게 되고 중복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복원이 가능하고 만약에 어떤 이 주파수보다도 적으면은 그죠? 이런 이렇게 스펙트럼에서는 중복이 일어나고 그죠? 오버랩이 일어나서 원래 복원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의 이 주파수를 우리가 경계 주파수, 그죠? 스레시홀딩 주파수로 할 수 있겠죠. 이 주파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이키스트 주파수로 합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주파수 FS가 어떤 주파수 F의 어떤 주파수로 되는데 이 주파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이키스트 주파수다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샘플링 주파수가 이 어떤 주파수, 이 임계가 되는 이 주파수하고 같으면은 그때 이 주파수를 우리가 나이키스트 주파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원되고 복원 안 되고의 그 경계 지점이죠. 이 경계 주파수보다 샘플링 주파수가 더 높으면은 복원이 가능하고 더 낮으면은 복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를 원합니까? 복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샘플링 주파수는 반드시 어떤 경계 나이키스 주파수보다도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 되겠죠. 그죠? 같기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냐면 샘플링 정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샘플링 주파수는 나이키스트 주파수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크거나 같아야 한다. 샘플링 시오름이라고 해서 이런 관계를 그럼 이 값은 그러면 어느 정도냐 하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산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 X 오메가는 그 대응되는 아날로그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 X 오메가의 복제 버전이다. 에일리어스 버전이다 라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XT 비주기 신호를 연속 신호를 스펙트럼을 보면 우리 앞에서 이렇게 나타났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오메가에서 오메가까지. 근데 만약에 이걸 샘플링한 이 이산 신호를 스펙트럼을 놓게 되면은 모양은 똑같은데 이것이 중복으로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크기 조정되고 주파수 대역 폭이 이렇게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복제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X 오메가의 무한대 복제들이 X 오메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되면은 DTFT X 오메가로부터 CTFT X의 X 오메가를 복원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이제 XN으로부터 신호로 얘기하면 XN으로부터 XT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하지만 서로 중복이 일어나게 되면은 X 오메가로부터 X 오메가를 복원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XN으로부터 XT를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그래서 이것은 대역 한정이 되어 있는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DTFT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역이 한정되어 있는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한다는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이런 대역들이 한정이 되어 있는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결과를 보면은.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샘플링 정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죠, 그죠? 샘플링,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샘플링 주파수가 어떤 나이키스트 주파수를 했죠. 어떤 주파수보다도 크거나 같으면은 복원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 주파수보다 적으면은, 낮으면은 복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스펙트럼을 보고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주파수 우리가 나이키스트 주파수라는데 이 주파수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의 주파수냐 하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역폭이 오메가 제로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 대역 신호에 대해서 XT는 2의 33과 같이 만약 샘플링 주파수 FS가 XT의 대역폭 오메가 제로의 2배보다 더 크면 그것의 샘플링 값들인 XN으로 복원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얘기죠. 우리 앞에서 XT 연속 신호를 기주기 신호 스펙트럼을 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서 오메가 제로 사이에 이런 식으로 분포된 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역폭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0에서 오메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대역폭, 여기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서 오메가 제로니까 이게 2 오메가 제로죠. 그래서 이 주파수보다도 샘플링 주파수 FS가 이 대역폭, 여기서 여기까지 대역폭이죠. 대역폭입니다. 그 대역폭 하는 실제로 이제 여기에 더블제로 표현했지만 이걸 밴드 위스라고 합니다. 밴드 위스. 밴드 위스에서 이걸 갖다가 BW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대역폭의 2배보다 크면 F0가 2배보다 크면은 즉 샘플링 주파수는 입력 신호의 대역폭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입력 신호잖아요. 이것의 스펙트럼이 보면 이 주파수 대역폭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이 XT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성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성분 중에서 제일 큰 주파수 성분, 최대 주파수, F 맥시멈, 최대 주파수가 다시 말하면 이제 대역폭이 되는 셈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렇게 쓴다는 것은 신호의 대역폭에서 최대 주파수를 FM이라고 한다면은 이 최대 주파수의 2배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샘플링 정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샘플링 정리라는 것은 샘플링 주파수라는 것은 입력 신호가 가지고 있는 대역폭의 2배 이상, 다시 말해 입력 신호가 가지고 있는 최대 주파수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역폭 대신에 최대 주파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FS가 2 오메가 제로일 때의 다시 말하면 2 FM이죠. 최대 주파수 2배일 때 이때 주파수 우리가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관계를 우리가 보면은 FS가 2배의 FM보다 커야 한다 했으니까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럼 최대 주파수, 신호가 가지고 있는 최대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래 되죠. 2분의 샘플링 주파수보다도 낮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자세히 여러분들이 상기해 보면은 어떤 신호가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최대 주파수가 FM이라면은 샘플링은 그죠? 이 최대 주파수의 2배보다 더 크게 샘플링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신호, 사인 신호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사인 신호 하나를 샘플링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4번 샘플링 한다고 생각합시다. 1번, 2번, 3번, 4번 샘플링 하면은 이 사인 신호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시 복원한다고 하자면은 그냥 우리가 대충 짐작했어도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2배입니다. 샘플링 이게 이제 이 주파수는 이게 주파수가 1Hz입니다. 주파수가 1. 그죠? 이게 1초라고 가정하면은 1초 동안에 한 번 회전했기 때문에 1Hz죠. 그죠? 주파수 1Hz. 그럼 이때 T는 이때 FS가 얼마죠? FS가 1초에 몇 번 샘플링 했죠? 하나, 둘, 셋, 네 번 했죠. 그럼 이건 4배다. 그죠? FS가 이 신호가 가지고 최대 주파수가 1이니까 1의 그죠? 4배죠. 4배. 이랬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신호를 이렇게 한번 샘플링 해봅시다. 자, 이렇게 2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샘플링 신호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래 나오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대충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샘플링 주파수 기호는 2입니다. 그래서 이때 FS는 우리가 2배의 F죠. 2배의 F.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신호가 샘플링 수 한 번 했어요. 그럼 어째 됩니까? 한 번 1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신호가 1이 된다는 보장이 없죠. 이거 복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FS가 어떻습니까? FS가 2배의 F보다도 작죠. 1이기 때문에. 그죠? F가 1이니까 2보다 작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고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샘플링을 여기하고 여기하고 또 여기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1초에 2초, 3초인데 3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왔으니까 3초에 4번 나왔으니까 4 나누기 3 하면은 1.333 샘플링 주파수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FS가 이 주파수가 1초인데 이것의 1.33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배의 F보다도 작은 거죠. FS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복원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신호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복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면은 이 안에 샘플링하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가 있는데요. 마이크로 음성 신호에 대해서는 이게 8비트로 샘플링 하거든요. 8비트로. 그 다음에 이제 8kHz 샘플링 주파수는 8kHz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음성 신호에 대해서는 그러면 8kHz면은 이게 8000Hz잖아요. 그렇죠? 8000Hz입니다. 그럼 8000Hz면은 8000Hz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신호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주파수 FM은 2분의 FS보다 작겠죠. 그죠? 작거나 같다 이래 되죠. 이 식을 갖다 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음성이 가지고 있는 신호가 안에 주파수 성분이 2분의 F였으니까 4000이잖아요. 그죠? 4kHz죠. 그죠? 4kHz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사실 음성 신호는 우리가 음성 신호는 실제로 이게 2kHz 정도밖에 2kHz 정도 뭐 2몇 kHz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사람의 그 목소리 주파수는 남자들은 한 1kHz 되잖아요. 한 1000Hz 안 되고 여성들은 조금 높기 때문에 한 1600Hz 정도까지 고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kHz 즉 2000Hz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화하는 그죠? 이 목소리로 통화하는 상대방하고 통화하는 마이크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그런 샘플링 주파수는 FS는 8kHz면 돼요. 그래서 FS가 우리가 8kHz니까 8000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소리 속에 들어있는 주파수는 최대로 4kHz 정도 되죠. 이 정도면은 이 음성 대역, 남녀의 음성 주파수는 들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만약에 내가 목소리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을 본다고 가정합시다. 주파수 스펙트럼 보게 되면은 이게 0에서 여기가 4kHz까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샘플링 주파수 FS가 8kHz로 샘플링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절반 2분의 FM 여기까지밖에 실제로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여성 주파수들은 뭐 1kHz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주파수들이 분포를 할 거고, 남성들은 조금 더 낮게 낮은 영역, 그죠?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샘플링 정리를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정리에 따르면은 대역 제한 신호 XT를 그것의 나이키스트 비율 이상으로, 즉 2배의 오메가 제로, 2배의 F0 이거 이상으로 FS를 샘플링 하게 되면 샘플 XN으로부터 XT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원은 이제 실제적인 복원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원을 하는데 이제 이걸 먼저 그림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연속 신호였습니다. 이거를 샘플링, 이게 이제 XT인데 이거를 샘플링 하니까 이게 이제 XN이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복원을 해야 되겠죠. 그럼 복원할 때 실질적으로 복원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구형파를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싱크 함수 형태의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이런 싱크 함수가 스펙트럼 상에서 주파수 영역에서 그 모양이 싱크 함수 모양으로 나왔었는데, 시간적으로도 싱크 함수 모양, 이 시간에 대해서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싱크 신호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싱크, 여기에 이제 t가 들어가면 이래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싱크 함수가 있는데 이 싱크 함수를 함수하고 곱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처음에 x에 예를 들어서 여기 x 마이너스 1을 넣는데 x 0부터 하십시다. x 0 값이 있죠. n이 0일 때 그때의 샘플 값 이거하고 이 싱크 함수를 곱합니다. 그러면 싱크 함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다음번 1이면 요 간격이 샘플링 간격이 이제 주기 간격이 한 주기 간격이잖아요. 그죠? 샘플링 주기. 그럼 이 샘플링 주기 간격을 이제 가서 다시 또 이 샘플링 했기 때문에 여기 x1에다가 이 싱크 함수를 곱해요. 그죠? 그러니까 싱크 함수를 다시 말하면 이제 ts만큼 이동시킨 신호나 똑같죠. 이 신호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죠? 요거는 이제 이거는 한 번, 두 번씩부터 친 거니까 싱크 F의 t-2ts 시간축에 대해서 두 분의 ts만큼 이동시킨 이런 식으로 수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신호하고 이때의 이 값들하고 곱하는 거죠. 이거 0일 때의 x0 값하고 싱크 함수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이때의 이 값은 x1이죠. 그죠? x1, n = 1일 때, 즉 ts일 때, 이때 여기에다가 또 이 싱크 함수를 곱하고, 또 두 번째 여기에 대해 이 값에 대해서 두 번째 샘플링에 대해서 n = 2일 때 또 이렇게 곱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곱해가서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결과가 더하게 되니까 실제로 다시 말하면 요 이제 다 더했죠. 서메이션 했죠. 그죠?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같죠. 그죠? 거의 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원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연속 시간 신호를 샘플링 해가지고 이산 신호로 만들게 되면은 이 이산 신호는
각각의 샘플들의 집합으로 시퀀스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xn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죠? x의 마이너스 1, x의 0, x의 1 이런 식으로 샘플들의 이렇게 시퀀스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서 싱크 함수를 곱해 가지고 곱하기도 곱하고 해서 다 더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복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신호를 연속 신호를 이런 이산 신호로 표현하고 이 이산 신호의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서 싱크 함수를 곱한 다음에 다 더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단계가 진행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샘플들을 식34-4와 같이 가중치 임펄스 열로 변환한다.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식을 쓴다는 거죠. 여기에 그죠? 여기에 크기에 그때의 임펄스 신호, 그다음에 요 크기에 대해서 임펄스 신호, 이제 각각의 그 샘플 지점이죠. x1에 대해서 임펄스 신호. 이건 다 1이니까 임펄스는 뭐 어느 위치에 있든 1이잖아요. 이 크기가 여기에 이제 1, 뭐 0.5, 0.7, 뭐 이런 식으로 이 샘플 값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묶어서 쓰게 되면은 xn에 대해서 t 델타 t 마이너스 n 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이 xn을 각각의 샘플 값으로 이렇게 분해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샘플 값들은 위치가 다르죠, 그죠? 이 델타 함수, 즉 임펄스 함수를 크기가 1인 임펄스 함수가 이게 위치가 각각 다르게 ts만큼 이동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신호, 각 위치에 있는 임펄스 신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임펄스열을 다음과 같이 2분의 fs분의 마이너스 2분의 fs분의 2분의 fs까지 구간으로 대기 제한된 이상적인 아날로그 저격 통과 필터를 통해서 필터링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아날로그 저격 통과 필터라는 것이 이 방금 했던 이 싱크 함수가 이제 사실은 이제 싱크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전에 이 그림에서 보았듯이 원 신호를 이렇게 복원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대기 제한된 이상적인 아날로그 저격 통과 필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싱크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필터를 통과시킨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싱크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이상적인 저격 통과를 임펄스 열을 변환해서 이거를 통과시키면 각각의 임펄스들에 대해서 싱크 함수를 적용해가지고 적용하고 각 위치마다 다르게 적용해서 다 더하면은 이런 원래 신호를 얻을 수가 있다. 여기 A를 붙이는 것은 이제 애널로거스에서 유사, 거의 다시 말하면 이제 XT인데 정확한 XT는 아니고 이제 유사한 그런 신호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거의 뭐 같은 신호다 이런 얘기죠. 거의 복원된 신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 xn으로부터 복원 신호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싱크 함수를 썼었죠, 그죠? 이렇게 싱크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싱크 함수는 이런 모양인데 파이 x분의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보관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요 사이의 값들을 결국은 이 사이 값들을 어떻게 보관시킨다는 거죠. 없는 값들을 집어넣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터폴레이팅 한다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식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신감수를 곱하고 또 이 신호에 대해서 또 신감수를 이렇게 곱하고 또 이 신호에 대해서 이렇게 신감수를 곱하고 이 신호에 대해서 또 신감수를 곱하고 해서 이 모든 값들을 다 더하면은 이제 이런 신호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작업이 결국은 이 사이의 값들을 없는 값들을 생성시켜서 집어넣는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터폴레이팅 한다는 겁니다. 보관한다. 그래서 이걸 신가함수를 이걸 보관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에서 이산 신호의 전체 구간에 대해 싱크 신호를 이동시키면서 연속적으로 곱의 합, 곱한 것들을 이제 다 합하게 되죠. 연산을 통해 보관값을 구하게 되고, 이 방법으로 이상적인 복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한 구간의 연산이 필요하므로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냥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이도 엄청나게 많은 값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np 싱크 함수를 이제 쓰고요. 그다음에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유한 구간에 대해서 시간 간격을 델타 t로 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래 이산적인 이런 신호를 싱크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복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원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간격이 좀 넓을 때는 이게 제대로 이렇게 안 되고 이래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을 이 사이에 이런 신호들이 더 많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이게 각각에 대해서 다 싱크함수를 다 처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반듯한 이런 복원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시 말하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0개밖에 안 되는데 이 간격을 매우 좁게 해가지고 한 10배 정도 좁게 하면 한 1000개 정도 만들 수 있죠. 그죠? 이 정도 있다고 가정하고 이 값 사이에 가정하고 싱크함수를 각각의 값에 다 적용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다 더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이렇게 보관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프로그램 할 때는 프로그램 할 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속 시간 신호 FT를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할 때 요 신호를 요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요 M이 이제 무수히 많은 것으로 이제 무수히 많은 샘플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샘플링 주파수를 예제를 풀어봅시다. 연속 시간 FXT를 샘플링 주파수로 5kHz로 했습니다. 그래서 5kHz로 샘플링해서 다음과 같은 이산 신호 XN을 얻었습니다. 이런 신호를 얻었습니다. 네, N은 마이너스 25에서 25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샘플링 신호로 저 1초에 5,000개, 5,000번 샘플링 했습니다. 1초에 5,000번 샘플링 했습니다. 근데 이 신호는, 지금 이제 주어진 신호는 마이너스 25에서 25, 그러니까 5,000개인데 0에서 여기서 뭐 2,500개 되겠죠. 마이너스 2,500개, 뭐 2,499개 이래 되겠죠. 편의상 이렇게 합니다. 이 중에서 마이너스 25개에서부터 25번째까지 요 구간의 값들만 가지고 있는 신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신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fs는 5,000이기 때문에 5kHz 샘플링 주기는 역수를 취하면 0.002초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총 50개 정도의 신호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요 신호와 요 값과 요 값들 사이가 0.002초죠. 0.0002초마다 다시 말하면 ts가 2초마다 지금 값이 있는, 그러면서 총 50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 여기 50만 개죠. 총 다 하면은 0이 있으니까 50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 그런 신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요 한 칸이 0.0002초니까 마이너스 25에 곱하면 마이너스 0.005초 되죠. 25에 곱하면 0.005초.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0.005초에서 0.005초 사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간인데 복원을 위해서 싱크 함수를 적용시키는데 요한 시간 구간 마이너스 0.005초에서 0.005초에 대해 무한대의 시간 구간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20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이가 간격이 이게 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엄청 많은 신호들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이걸 무한계로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0.00005초 시간 구간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하자는 거죠. 임의적으로. 그래서 0.0005초니까 100개죠, 100개.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배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국은 약 50만 개가 한 5,100개 정도, 그죠? 5,100개 정도 데이터가 있다고 보고 이제 이 싱크 함수를 이제 적용시켜서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원래 신호대로 복원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25에서 25까지 시간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0.005초에서부터 0.005초 사이 샘플이 샘플링 주파수는 0.00002초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나의 간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런 신호인데 실제로 아까 그 주어진 수식이 요런 신호인데 이것을 복원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각각에다가 싱크함수를 다 곱해가지고 다 더합니다. 그럼 이렇게 안 돼요. 그죠? 이제 좀 들쑥날쑥하겠죠. 요 끄트머리 부분들이. 근데 여기 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 안에 100개씩 더 넣었죠. 그죠? 안에 100개씩. 그래서 요 간격을 0.005초인데 0.00005초마다 신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싱크 함수를 다 해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신호대로 복원이 되었다. 원래 신호가 이런 모양이죠. 근데 이게 이제 원래 XT였는데 이것이 XN이고 그죠? 이게 이제 샘플한 신호겠죠. 이산 신호죠. 우리가 주어진 신호 이거 이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XAT 이렇게 되죠. 복원을 하니까 이렇게 싱크 함수를 쓰니까 잘 복원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싱크 함수를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 연산량이 이렇게 컴퓨터로 계산하더라도 이 연산량이 어마어마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산량을 줄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를 우리가 잠깐 보면서 잠깐 설명하면 아까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numpy와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불러오고요. 샘플링 주파수는 원래 5kHz였고 샘플링 주기는 역수니까 0.0002초였죠. 그래서 이제 이 개수는 마이너스 25에서 어디까지 하면 여기 이제 np.array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 numpy에서 이렇게 쓸 때 np.arrange 이런 함수를 이제 그 배열을 만들 때입니다. 어디서부터 실제로는 25까지인데 이거를 25까지 하면 24까지밖에 안 돼요. 어레이를 설정할 때 이 그 파이썬에서 이 그 컨트롤 함수 쓸 때 배열을 사용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큰 거, 이거보다 하나 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범위보다도 하나 큰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5까지였기 때문에 이거를 26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25에서 25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xn을 이게 이제 주어진 식입니다. 이 주어진 식에 대해서 그 값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샘플 신호죠. 조금 전에 봤던 샘플 신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길이를 구하고 그다음 이제 시간 간격은 우리가 이제 그 싱크 함수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 간격 사이에 100개 정도를 더 넣어가지고 이제 더 조밀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간격을 0.00005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000005초에서 0.005초 사이를 dt만큼 만드는 dt 간격으로 자르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요거 n하고 요 t하고 다르죠, 그죠? n은 요게 이제 52개였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t 간격은 5200개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는 연속인데 이렇게 5200개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렇지만 이제 뭐 2, 3보다는 더 많이 해서 마치 연속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정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값을 이제 넣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 값이 0인 어레이를 만듭니다. 그때 np.0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i를 해서 nt까지. 이거는 0부터 nt, 실제로는 nt 빼기 1까지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이제 하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 어디까지 조금 열심히했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0부터 25까지 이제 여러분들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제 i를 정해서 이렇게 루핑해서 계산치를 하려면은 0에서 26으로 이렇게 설정해줘요. 설정할 때는 26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nt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nt 마이너스 1까지 되겠죠. 그럼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하면은 이게 하나 모자라지만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함수의 특성상 0부터 시작하니까 원래 우리가 원하는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j를 다시 또 n 해서 요거는 이제 100배 더 한 거, 요거는 100배 하지 않았던 거, 그죠?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싱크 함수를 구해 가지고 다 더하는 거죠. 싱크 이 x에다가 이 싱크 함수를 곱해 가지고 그 결과들을 다 더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제 첫 번째 신호. 그러니까 요 신호와 요 신호 사이에 즉 100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해서 다 더해가지고 싱크함수 각각에다 싱크함수 다 처리해서 썸에서 한 것이 썸이 되는 거죠. 이 썸에 대해서 이제 이게 i가 0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i가 이제 그 다음에 루프도 뭐 i가 1이죠. 1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 요 사이에 또 100개에 대해서 썸에서는 다 해가지고 또 집어넣고 저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서 i를 이게 총 이제 루프대로 이제 요 100개 된 요 값들이 다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2개 그려야 되니까 서브 플랫 넣고요. 하나는 스템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하나 플랫 하면 이제 연속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싱크 함수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 연산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그 내부에 무한대로 또 그렇게 우리가 아까 100개로 그 샘플과 샘플 사이에 100개 정도 쪼갰지만 이걸 1000개, 만개 할 필요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산량이 어마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로 바꿀 때에 하는 그 변환기 DAC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가 하면은 할 때 우리가 간단한 보관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2-36에 따르는 싱크 함수 이상적인 저격 통과 필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어프로치 방식을 쓰는 거죠. 접근 방식을 쓰는데 이상적인 저격 통과 필터 대신에 실제적인 저격 통과 필터를 대체하는 거죠. 저격 통과 필터는 필터인데 실적으로 쓰는 걸로 이렇게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했던 식은 사실 무한차수의 보관 방법인데 이거를 유한차수의 보관 방법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아까 우리 싱크 함수 같은 경우는 무한차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1차 함수는 이런 직선이고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고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싱크 함수라는 것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차수의 함수거든요. 그래서 무한차수의 함수를 사용해서 보관하니까 연산량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1차나 2차나 한 3차 정도만 해도 좀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차 유지 보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zero order, 영차, zero order 홀딩하는 겁니다. 홀딩하는 형식의 보관을 이제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보관 방법은 현재 이제 요식입니다. 요식처럼 현재 샘플로부터 다음 샘플까지의 구간 동안을 현재 샘플의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게 한다. 그러니까 홀딩한다 이런 얘기죠. 제로 오더로 1차로 입출력 사이의 방정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x에는 x의 t 이거 이제 복원된 겁니다. 이게 이제 xn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제 이렇게 샘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샘플 두 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값에 대해서 다음번에 나오는 요 값들이 다시 말하면은 요때 이 xn 여기 이제 여기 n 위치가 n일 때 여기 xn 값이 안 되겠어요? 이 값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넣는다. 이렇게 요 사이의 값들을 전부 이 값으로 이때 n일 때의 xn 값으로 동일하게 넣는다. 그럼 여기 이제 1차 함수잖아요. 직선이니까. 1차가 영차죠. 영차. 상수죠. y equal 예를 들어서 뭐 a 하면 상수 값으로 그죠? 이렇게 상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 이 값으로 결국은 홀딩하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zero order hold into formation 유지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이렇게 있으면은 이번에는 이 값으로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 또 이래 되면 이 값으로 유지해주고 다음번에 이 값을 유지해주고 이런 식으로 유지를 쭉쭉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 그래서 n이 nts에서 n 플러스 1ts 여기가 만약에 ts 그럼 여기 2ts라고 하면은 이 사이의 값을 이런 식으로 유지를 요 xn의 값으로 유지해 요 값으로 그대로 유지해 준다 이런 말이죠. 그럼 만약 여기가 nts면 여기가 n 플러스 1 ts가 되겠죠. 그죠? 하나씩 증가하니까 여기 1이고 2 대시 1이 n이면 n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요 임의의 구간들 또 이 사이에 이런 말이죠.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그럴 때에 0에서 ts 사이 다시 말하면 요 사이의 값을 그냥 h0가 임펄스를 필터링함으로써 얻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38식과 같은 형태의 보관 필터.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는 H0T가 그냥 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있으면은 요 값을 그대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H0 요 값 그대로 여기에 만약에 X에 뭐 N이었다면은 이 XN에 H0 곱하는 거죠. H0T를 곱하는데 이거 1이니까 이 값이 1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처리 결과는 예제 2-8의 보건 결과 그림에서와 같이 일련의 조각형 상수 파형의 모양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정확한 파형 보험을 위해서는 적절하게 설계된 아날로그 후 처리 필터를 거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 앞에 예제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를 영차 그러면 유지 보관법을 사용해서 복원을 해보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거였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신호였습니다. 이거를 영차 유지 시간 복원한다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요 값 그대로, 여기 요 값 그대로 이런 식으로 유지시킨다는 거죠. 동일한 값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지를 시켰죠, 그죠? 이렇게 영차 유지를 시킨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계단 모양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니 조각형 상수파형이다. 그러니까 피스와이즈라는 거죠. 피스와이즈면 값이 콘스탄트한
그런 외부 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각 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조각형 piecewise constant 외부 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선형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비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요렇게 이제 한 다음에 후처리 필터 요런 식으로 계단 모양의 피스와이즈 한 거를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후처리 필터가 포스트 필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로 오더 홀더로 이제 복원을 합니다. 엑셀을 복원하면 이렇게 나오고 후처리 필터를 거쳐서 비로소 이렇게 원래 XT가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후처리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필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면은 numpy 불러오고요. 그럼 수시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프 처리한 matplotlib 라이브러리 파일에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scipy 패키지를 불러옵니다. 이거는 이제 신호 처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제공하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되는데 이 scipy 라이브러리로부터 interpolate에 관계되는 함수들을 불러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보관에 관계되는 함수들, 모든 함수들을 불러오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샘플링 주기는 0.0002초였고 오늘 앞에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5에서 25까지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샘플 신호 지금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차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interp1d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scipy에서 interpol라는 함수 중에 interp1d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차 홀더입니다. 영차 홀더 처리하는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해 가지고 이제 사이에 다시 말하면 xn이 요로 썼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차 보관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보관을 시키는데 이 보관시킬 때 마이너스 20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25에서 25 사이에 이거를 1000개 정도로 이번에는 1000개 정도 만들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50두개에서 한 5200개 정도 했었죠. 이제 한 1000개 정도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두 개 만들고요. 하나는 스템, 하나는 플랫 해가지고 n에 대해서 xn 하면 이거는 이제 스템이니까 디지털 값을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tn에 대해서 ft, tn이라는 것은 복원된 이 신호를 그려주는 거 그렇게 해서 나타내면은 조금 전에 영차 보관한 그런 piecewise 홀드 함수가 나오고 그죠? 나오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후치 필터가 필요하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이제 1차 유지가 되겠습니다. First order hold interpolation이 되겠는데 이 보관 방법은 이웃하는 샘플들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선이니까 뭡니까? 1차 방정식이 되겠죠. 1차 함수가 되겠죠. f는 예를 들어서 ax에서 이런 상수 기울기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이산신호 두 사이에 이것과 이것 사이에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이제 인터폴레이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차 직선이니까 1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0차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이 나타났는데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이 나타났는데 1차니까 이번에는 똑같은 신호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죠. 그죠? 그래서 0에서 ts 사이는 1 플러스 ts분의 t ts부터 2ts 사이는 1 마이너스 ts분의 t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얘기하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함수를 사용하면 1차 유지 보관 함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1차 유지 보관을 할 수가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엑셀은 first order hold interpolation을 해가지고 구했는데 역시 이것도 이 역시도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선행지기 못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후 처리 필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예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아까보다도 더 이게 이제 직선으로 쭉 연결하니까 피스와이즈처럼 계단 모양은 나타나지 않죠. 근데 실제로 이 변곡점 이렇게 값이 바뀌는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뾰족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뾰족하게 되니까 이런 것이 이제 단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1차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변하는 이런 지점에서는 값이 크게 변하는 이렇게 변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변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필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함수지만은 이번에는 인터프 1D를 하고 여기서 kind에다가 리니어 이렇게 좀 선형으로 즉 1차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앞에 소스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은 0차 홀더에서는 인터프 1D인데 kind의 previous 이렇게 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은 바로 앞에 값, 요 previous 값으로 유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리니어 하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선형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죠. 똑같은 함수인데 이 파라메타를 그래서 카인드 파라메타를 리니어로 해주면 되고 0차인 경우는 이제 프리비어스로 하면 0차가 되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1차를 복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빅 스플라인 보관인데요. 큐빅 스플라인 보관은 2차나 3차, 2차 이상, 즉 3차 보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보관 함수식은 HCT는 A01에 대해서 1차, 2차, 3차, 그죠? 이 T에 대해서, 그죠? 뒤에 T 삼성이 나올 거니까 1차, 2차, 3차, 0차, 1차, 2차, 3차 이런 함수를 사용해서 복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더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제는 똑같은 예제를 사용하고 똑같은 예제에 대해서 해보니까 그죠? 원래 이산 신호는 X에는 이랬는데 XAT를 보니까 이제 요 끝부분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그래서 우리가 1차에서는 직선으로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뾰족해졌죠. 근데 이제 이렇게 3차, 즉 고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가되 조금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부드럽게.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나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터프 1D에서 똑같은 쓰는데 이 카인드 파라메타에 이거는 QB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3차가 됩니다. 그래서 큐빅 스플라인 보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인터프 1D라는 함수를 사이파이에서 제공하는 인터프 1D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previous 옵션을 파라메터 값을 넣게 되면은 이거는 0차 그 다음에 이걸 리니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1차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큐빅 하게 되면은 3차 이런 함수들을 사용해서 복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파이썬 디지털 신호 처리 제2장
세 번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장 강의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